네, 안녕하세요. 해커스임용. 네, 오늘은 화성학 기초 1차 시 1강입니다. 오리엔테이션에 이어서 1차 시 1강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할 건데요. 이번 첫 번째 파트는 아까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던 교재의 주제 첫 번째, 음악과 악전에 대해서 이번 주제 잡아보았습니다. 1차 시 1강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음악의 정의, 그리고 음악의 성질 및 요소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음악에 사용되는 기보법과 기호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학습 내용은요, 음악의 정의, 기보법과 기호 파트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음악의 정의입니다. 자, 음악, 여러분들 이제 음악 교사를 준비하시기 때문에 음악이라고 하면은 이제 술술술 나와야 돼요. 음악은 어떠한 것이다. 먼저 사전적 정의와 그리고 일반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음악의 개념부터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실 텐데요. 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음을 재료로 하여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예술을 우리는 음악이라고 합니다. 자, 모두 소리가 있다고 하여서 이것을 음악이라고 하지는 않는데요. 소리라는 것을 재료로 하지만은 여기에 무엇이 들어가야 된다? 네, 사상, 감정, 철학이 들어가는 예술을 우리는 음악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음악은 개인으로서의 음악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 문화를 공유하는 집단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 사회에서는 인정하는 것 음악일 수도 있지만 다른 사회에서는 그것을 음악이 아니다라고 불인정할 수도 있겠더라. 그래서 음악이라는 것은 전혀 절대적이지는 않더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패티스 다음의 음악을 미술과 음악으로 나눠서 비교를 해 주셨는데요. 패티스 음의 배협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예술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술에서 또 우리와 자주 비교되는 대상이죠. 미술에서는 어떠하다? 우리에게는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해지면은 그들에게는 화면이라는 것이 필요하게 되고요. 우리는 음을 재료로 한다면은 미술은 점들이 모이면은 선이 되고 우리의 음이 모이면은 멜로디, 선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멜로디의 색깔의 색채는 우리는 음빛깔이라고 하고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음색, 톤이라고 하죠. 그리고 색채의 농도는 우리는 악곡에서 샘열임이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안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수는 고르는 시끄러운 음입니다. 네, 음악이라고 해서 다 듣기 좋은 것은 아닌데요. 먼저 순음이라고 하면은요, 배음을 포함하지 않는 가장 단순한 진동 소리, 아까 계속 우리가 피타고라스, 뭐 음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순음에 나아가서 그 다음 단계는 고른음이 있습니다. 탄력 있는 물체의 규칙적이고 주기적인 진동을 가지는 것을 우리는 고른음이다라고 하고요. 사이렌 같이 아니면 듣기 싫은 소리들, 우리 노이즈라고 하는데 시끄러운 음이 있죠? 진동 상태가 매우 불규칙하고 복잡한 것을 우리는 시끄러운 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음들 진동을 분석해 보았더니 어떠한 차이가 있더라? 네, 먼저 음의 진동이라는 것은 어떠한 원인에 의해 공기가 진동함으로써 발생하는 것, 그리고 음파가 되어 공기를 통해 길을 자극함으로써 음이 우리의 감각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화음들, 우리 좌뇌 우뇌가 있죠? 어디에서 이거를 인지하게 될까요? 우리는 예술을 한다면 어느 쪽 뇌가 발달되어 있다 그래요? 우뇌에서 이게 좀 자극을 받아들이는 기관들이 있다고요. 좌뇌면은 인문계, 예술계. 네, 그래서 현의 진동의 예시를 보았더니 이 운동 1진동이라고 하면서 진동의 원리 XY로 구별하게 되더라. 1초 동안 되풀이 되는 횟수를 진동수, 우리는 다른 말로 주파수라고 표현하게 되고요. XY 폭은 우리는 진폭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이 현의 진동은 단진동뿐만 아니라 무수한 진동으로도 일어나고 있다. 네, 이러한 그림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배음입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어디에 나오죠? 20페이지죠? 네, 각 상음의 진동수가 기초음의 진동수의 정수배가 되는 거 하모닉 오버톤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먼저 100Hz의 소리를 내면은 200, 300, 400의 음들이 또 계속 생기는데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그 배수에 따라 제2배음, 3배음, 4배음이라고 부르더라. 그래서 기본은 근간이 되는 음에 의해서 생기는 음정의 배음들 나중에 우리 음정까지 발달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음 안에서 이제 더 나아가 음정, 순정 음정에서 의해 구분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순정률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협화음들, 완전 음정들 아니면은 불안정 협화음들이 있었죠. 그것들이 여기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피타고라스가 1대 완전 5도 뭐 이러한 이제 비율이 있었다고 했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네, 악전에서 순정률이다. 그리고 평균율이다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자, 이 순정률이라는 것은 두 음의 진동비가 단순할수록 두 음이 동시에 울렸을 때 완전 일도는 뭐라고 해? 다른 말로? 동음. 같은 음이 울리는 거죠? 완전 팔도는 뭐라 그래요? 음. 가장 잘 어울리는 음들이죠. 같은 소리 냈을 때, 옥타브로 냈을 때. 그래서 진동비가 어때요? 단순하죠? 단순하면 가장 잘 어울리더라.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더 예쁜 소리들, 완전 4도, 완전 5도들 2대3, 3대4의 비율을 보이고 조금 더 복잡해질수록 어때요? 불안정, 불협화음 쪽으로 다가가더라. 자, 그 다음 평균율입니다. 하나하나 음들에 대한 비율을 다 따져주면 좋은데 우리가 악기 기악을 하다 보니 어때요? 그 음들을 다 섬세히 살리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옥타브를 12개 균등한 음정으로 분할하게 되는데 그것을 딱딱딱딱 균등하게 나누더라. 그것을 우리는 평균율, 그 안에 개념이 무엇이 들어오느냐? 오음과 반음, 반음이 두 개가 붙으면 오음, 오음이 반으로 쪼개지면 반음이더라. 대표적인 악기, 피아노. 그래서 현악기 하는 친구들은 이제 순정률에 의한다, 평균률에 의한다, 이게 고급 과정으로 넘어가면은 연주법이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현대에 다다라서는 공통적으로 합주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다음에 평균률을 기반으로 한 연주를 구사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음의 성질 볼 텐데요. 소리의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높낮이, 샘여림, 장단, 음색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다른 우리 순우리말로 바꾸면 음고, 음양, 장단, 음색이라고 용어를 하게 됩니다. 우리말이 어려운 이유가 그거예요. 순우리말, 한자에 의한 우리말, 그리고 음악에서의 원어, 이게 이제 혼용돼서 쓰고 있기 때문인데요. 음고, 우리는 피치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주파수가 높으면 소리는 높아진다. 주파수가 낮으면 소리가 낮아진다. 음의 높낮이. 나중에 음악에서는 음정으로 가는 거죠. 자, 그 다음 음량입니다. 음파의 진폭이 크면은 소리가 커지고 작으면 작아지더라. 소리의 세고 약한 거. 네, 우리는 음량이라고 하게 되고요. 장단은 뭐예요? 길고 짧음. 진동 시간이 길면 음이 길어지고 짧으면 음이 짧아지더라. 그 다음 음색. 파형의 모형에 따라 음이 맑게 혹은 탁하게 들리면은 네, 음악이 맑다, 어둡다, 탁하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음의 성질, 이러한 개념들이 들어오면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높낮이, 피치. 아까 음고와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단일 시간에 진동수에 의해서 진동수가 얼마나에 따라서 진동수가 크면은 여성 목소리처럼 하이톤, 진동수가 낮으면은 남성의 목소리처럼 저음이라고 하게 되고요. 그래서 표현을 했더니 다음과 같이
이 그래프 우리 평소에 그냥 음악 이론 공부할 때 그냥 가볍게 여기 그렇네라고 넘기는데요. 임용에서 이런 시험 문제들 종종 나와요. 이 그래프를 놓고 이 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아까 보였던 그 그래프도 있죠. 주파수 뭐 이런 것들도 좀 응용돼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번에 이제 임용 공부할 때는 좀 눈여겨보세요. 자, 그 다음에 소리의 진동수, 피치, 높낮이입니다. 자, 1초간의 진동수를 우리는 사이클 혹은 헤르츠라는 용어를 쓰죠. 자, 튜닝할 때 몇 헤르츠 아니면 무슨 기준음은 몇 헤르츠 이렇게 이제 하는데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 한계는 16에서 2만 헤르츠라고 합니다. 돌고래나 동물들은 더 많이 들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음고 안에는 피치가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아까 음고라고 했죠. 그래서 표준 음고와 연주 음고를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표준 음고는 무엇이다? 음의 높이를 통일시키기 위해 약속된 높이 언제? 파리 빈에서 네 회의를 하셨대요. 우리 어디 평균 어느 기준점으로 잡을래? A음. 네, 오케스트라 맨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한 악기가 나와서 삐 불죠? 무슨 악기가 나와요? 오보에. 네, 오보에가 기준점을 주죠. 혹은 뭐 이제 피아노 했으면 피아노가. 피아노도 그 전에 조율사 아저씨가 와서 미리 작업해 놓으신 거죠. 그분이 어디에 맞춰놨다? 아니, 440에. 근데 이 회의 때는 과거에 이 1800년대 약속은 435였대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표준 음고라고 하지만 실제 음악회에서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더 높게 440에 맞춥니다. 왜? 높으면은 더 잘하는 것처럼 좀 이렇게 연주가 잘 이렇게 인상 깊게 들어오기 때문에 높고요. 현악기 친구들은 440도 안 해요. 몇 가지 올리냐면은 바이올린들은 442로 맞춰요. 솔리스트는 더 높게 잡아요. 이 다른 악기에 비해서. 그러한 연주적인 거 안에서도 같은 도레미파솔라시지만 약간의 차이를 통해서 연주 효과를 달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샘열입니다. 샘열임은 소리의 세기 진폭으로 해요. 소리가 높아지면 어때요? 좁을수록 어때요? 음들이 세져요. 소리가 강해져요. 그 다음에 이 폭이 좁아지면은 어때요? 여려지더라. 그리고 샘열인 말할 때는 크다, 약하다라고 표현하지 않죠? 강하다, 여리다라고 말을 표현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장단입니다. 소리의 길고 짧음, 진동의 시간이 길면 네. 그리고 진동 시간이 짧으면 음이 짧아진다. 음악 편집 프로그램, 사운드 포지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들, 아니면 편집 프로그램들 보면 이 음파들이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들 보면은 이러한 음의 성질에서 배웠던 높이, 낮음, 여린, 강함에 대한 음파들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음색입니다. 우리 말로 하면 소리의 모양, 맵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같은 소리일지라도 악기마다 소리가 다 다르죠? 같은 도레미파솔라시 제가 노래할 때랑 여러분들이 노래할 때랑 목소리 톤 다르고 악기 톤 소리도 다 다르죠? 왜냐? 진동하는 음파, 이 폭의 넓이나 좁으면 같겠지만 음파 모양이 달라서 각각 모든 사람의 목소리가 다르게 들리는 겁니다. 이는 발음체의 재료나 구조, 발음 방법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예쁘면 더 예쁜 이제 라인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소리의 맵시를 정해주는 것은 그 안에 이러한 요소가 들어간다는데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음악의 3요소라고 알고 있는 것들이 바로 소리의 맵시에 해당이 되더라. 하모니가 없는 음악도 많이 있죠? 리듬과 멜로디. 그리고 화음이 없는 음악도 있고 화음이 있는 부분도 있죠? 음악들이 있죠? 하모니는 그래서 음악의 3요소다라고는 하는데 필수 2대 요소고 얘는 선택적이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음악의 요소
지금 봤던 리듬, 멜로디, 하모니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래서 우리나라 말이 지금 어려운 거예요. 리듬은 리듬이라는데 가락이라고도 하고 선율도 하고 멜로디는요. 하모니는 화성이라고 우리는 말을 하게 되죠. 자, 리듬입니다. 흐른다. 리트머스. 그리스어. 네, 넓은 의미의 리듬은 어떠한 것들? 네, 시대나 민족에 따라서 리듬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음악 속의 리듬은 박자와 빠르기의 기본 요소가 되더라. 음악의 구조를 제공하고 가장 근본적인 요소. 그래서 어떠한 리듬 패턴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음악의 장르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음악의 뭐 이제 작곡가가 표현하는 바, 의도하는 바도 굉장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시대적으로 봤을 때 바로 그 시대는 음악은 이래야지라고 정하셨대요. 뭐? 템포 76에서 80. 요게 좋겠다. 빠른 곡, 느린 곡을 좋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중간 빠르기. 자, 그리고 우리는 이 리듬이 모여서 박자가 되고 빠르기가 되고 우리는 뭐 비트라고 표현하고 뭐 이런 것들이 될 것 같습니다. 서양 음악이 보통 뭐라고 표현해요? 심장에 의한 박이라고 하죠. 우리 국악은 우리의 국악은 숨이라고 해요. 한숨. 그래서 한 배, 두 배. 그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보다 호흡이 긴, 이렇게 클래식보다 호흡이 긴 음악인 게 국악이 좀 느린 막 이런 음악들 있죠. 그게 이제 그 숨에 의한 거. 우리는 심장 비트기 때문에 비교적 좀 빠른 음악들이 많더라. 자, 그 다음 멜로디, 선율입니다. 자, 여러 개의 음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미적, 시간적으로 배열한 것이고요. 도레미파솔라시, 피아노 건반으로 순차적으로 쳐보면은 어때요? 계단처럼 느껴지더라. 그래서 연속되는 음들이 연결해서 이 올라가는 패턴, 내려가는 패턴을 느끼게 되면 아, 멜로디의 윤곽을 느낀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음악에는 대부분 멜로디 윤곽이 있는데요. 전문 음악가, 일반인과 별다를 바 없겠지만은 자, 아이들이 처음 하는 음악도 멜로디 윤곽을 잘 느끼곤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느낄 때도 이렇게 선호하는 음악, 좀 싫어하는 음악을 나뉘는 게 이 윤곽이 어떻다라는 평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 화성입니다. 화성, 높이가 다른 2개 이상 음이, 다른 음이 동시에 소리를 냈을 때 이것은 어떠한 관계? 수직적 관계. 수평적 관계는 뭐예요? 가락, 멜로디, 선율인 거죠. 수직으로 동시에 쌓이면은 화음. 네. 자, 그 다음 이 화음은 수직적 관계예요. 자, 멜로디와 봤을 때 수평적이다, 순차적이다 라고 표현하게 되고요. 하모닉은 수직적이다, 동시적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모니, 화성, 또 나아가서 코드라고 하면 이제 뭐 화음도 이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하모니는 미술과 또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하모니가 언제? 서양 음악사에서 고대, 중세, 르네상스 배웠죠. 다성 음악이 언제쯤에 꽃을 피워요? 르네상스. 미술과 좀 연계가 돼요. 미술에서 그 시대에 원근법이 나왔대요. 그냥 단적으로 스케치하는 게 아니라 원근법을 넣었대. 그래서 음악에서는 이게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더라? 화몬이라는 것으로 미술에서의 원근법이 음악에서는 하모니라는 3차원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 방식이 나오게 되더라. 서양 음악사랑 연결해서 좀 생각해 보시면 좀 이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르네상스의 다섯 음악이 꽃을 피우더라. 자, 그 다음 화성. 자, 피아노 건반을 아무렇게나 쳤는데 어때요, 사람들이? 그냥 주먹으로 동시에 빵 치면 어때요? 응, 이러자, 듣기 싫어! 뚜껑 닫아! 라고 해버리죠, 엄마들. 인접해 있는 피아노 건반 동시에 쳤을 때, 단 2도, 특히 부딪히는 소리라고 하죠. 이때 음들은 우리는 안 어울리는 음정이다. 피아노 반주 칠 때도 가까운 이제 반주에서 음정은 피아라고 하죠. 음정 좀 넓게 펼쳐 치라고 하죠. 그래서 이 화성 안에는 협파음과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어울리는 음정을 사용하느냐, 안 어울리는 음정으로 사용하느냐. 자, 어울린다 들었을 때는 우리 귀가 평온하다. 안 어울렸을 때는 불쾌하다, 듣기 싫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갓난아기들도 구별을 해낸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음악에서 아름다운 음악을 쓰려고 할 때 협화음, 아름다운 음정 쓴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이제는 어때요? 절대적이지 않아요. 왜? 대중음악에서는 이 경계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특히 재즈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는 음악들 네, 컴퓨터 음악들. 그래서 절대적이진 않지만 전통적인 화성학, 네, 우리가 배우고야 되는 전통 화성학에서의 풀이법과 그래서 모던 화성학에서의 풀이법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도 달라요. 고대 그리스 아니면 고대 그리스가 아니죠. 그레고리오 성가에서는 안 된다고 했던 거 지금 이 시대엔 되고 아니면 이 장르에서는 이건 안 돼라고 했던 거 다른 장르에서도 되고 그래서 굉장히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뭐에 대해서 봤어요? 기본 음악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우리의 화성법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2월 한 달의 커리큘럼이 이어갈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주제는 악전이라는 것에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악전, 여러분들 이제 다 배웠죠? 기초악전. 거기에서 말하는 악전은 무엇이다? 음악에 쓰이는 악보를 적기 위해 약속한 규칙을 설명한 이론을 우리는 악전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기호도 알아야 되고 나타낸 말도 알아야 되고 해석하는 방법도 알아야 됩니다. 왜? 임용시험에 나오니까. 그리고 연주자로서도 이걸 잘 알아야지 원곡자, 창작자의 의도를 잘 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악보 보면은 작은 이게 음악 용어 나타내는 거 그냥 무시하고 우린 음표만 보고 막 연주해 버리잖아요. 이제는 이제 디테일을 살려서 그러한 용어들도 잘 살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 기보법과 기호입니다. 우리 교재 24페이지부터 시작하는데요. 대학 음악 이론 교재 제1장 2절 내용입니다. 자, 네, 너무 쉬워서 여러분들한테는 임용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쉬워서 그냥 스킵해도 해도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워밍업하는 이제 뭐라고 해야 워밍업 하는 그 의미로 네, 천천히는 아니고 좀 빠르게 넘어가는데 근데 저도 이제 강의 자료 정리하다 보니까 이거 학생들 이거는 좀 조금 여기서 이 부분은 놓쳤을 것 같은데 하는 요소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 부분은 좀 강조하고 너무 흔한 초중 고등학생들이 알 것 같은 내용들은 좀 빨리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5선입니다. 서양음악사에서 우리는 뭐 몇 선 배웠어요. 무슨 악보들? 무슨 악보들 있어요? 뭐 네우마도 나오고 누구에 의해서? 도레미파솔라시도 웃, 레, 미파, 뭐 이런 게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몇 선이다? 이 똑똑이. 5선들의 몇 칸? 아이 똑똑해요. 그래서 근데 이 5선에서 넘어가는 음들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쓴다? 덧줄을 쓰고 음자리표를 써서 음역대를 조정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써서 우리는 보표라는 것까지 의미를 알아둬야 되는데요. 자, 먼저 보표에서는 5줄, 5선에 의한 음자리표까지 표시를 하면 우리는 보표라고 합니다. 그냥 있을 때는 5선이라고 했는데 이제 음자리표가 붙거나 그 음악적인 것들이 더해지면 우리는 보표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자, 덧줄, 덧칸이라고 해요. 이렇게 줄을 덧대죠. 이 뭐라 한다? 근데 요 사이사이를 뭐라고 한다, 우리는? 이 한국말이 어려운 이유인데요. 덕한이라고 우리는 발음을 하는데 자료 찾아 보면 덕간이라고 표시가 되더라.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 그건 국어교육과한테 물어봐요. 덕간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해. 덕간. 네, 요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덧줄의 수에는 제한은 없대.
그런데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된다? 연주자들이 싫어하죠. 우리 어릴 때 기억나요? 네, 도레미파솔라시도 한글로 쓰고 이제 접근을 시작을 하죠. 일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덧줄, 덧칸이 너무 많아지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옥타브 기호로 넣어서 팔로 표시를 해서 옥타브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구간을 표현할 때는 8VA 해서 점 찡찡찡찡찡찡 점선으로 옥탑을 높이거나 낮춘다라는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표라는 것은요, 단순한 5선의 음자리를 지정한 악보의 기본 바탕을 말하는데 그 용도에 따라 무엇이 있다? 작은 보표, 큰 보표, 모음 교표 등이 있다. 이것은 무엇에 따른다? 곡의 규모, 성구, 연주자, 용도에 따라서 달리 사용할 수가 있다. 첫 번째, 작은 보표입니다. 자, 작은 보표라고 하면은 한 성부를 나타내는 악보를 뜻하게 되는데요. 독주곡의 악보나 합주곡의 파트보를 말한다. 자, 여기에서 이게 지금 작은 보표는 뭐예요? 이거 두 개를 다 합쳐서 보표라고는 하진 않아요. 이 오른손 파트만 봤을 때 이걸 뭐라고 한다? 한 파트만 말할 때 작은 보표라고 해요. 근데 오른손, 왼손이 같이 붙어버리죠. 피아노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것을 우리는 무슨 보표라고 한다? 큰 보표. 당연한 얘기인데 지금 시험 보면 이런 거 틀린다. 자, 그 다음 큰 보표. 지금 작은 보표와 큰 보표의 차이를 말했어요. 작은 보표는 솔로 연주자 악보들 아니면은 한 성부의 악보들 2개 이상일 때 괄호로 묶으면 우리는 큰 보표라고 한다. 어때요? 이것도 큰 보표의 유형 중이죠. 네, 왜 이 악보를 했냐? 네, 연주자 중에 가장 연주하기 어려운 난해한 악보로 알려진 네, 쉬어가는 의미 이런 것들도 있더라. 자, 그 다음 풀스코어. 스코어라고 하는 모음 교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장르의 곡은 어디? 오케스트라 곡. 우리는 총보라고도 하고요. 스코어, 모음 교표라고 합니다. 이 스코어의 유래는 어디에서 됐다? 풀스코어의 줄임말로 알려져 있고요. 오케스트라 밴드와 같이 많은 악기들이 동시에 연주할 때 지휘자용 악보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죠? 목관, 금관, 타악, 현악. 요 순입니다. 네, 오케스트라 해보신 분들은 이 악보가 익숙하겠지만 성악이라든지 국악하는 친구들은 좀 이런 게 또 낯설 수 있겠죠. 이러한 파트 그리고 모음 보표들이 있더라. 대표적인 곡 이렇게 활용이 되더라. 어때요? 오보에 목관, 금관, 현악 순서 알아두세요. 자, 그 외 또 악기에 또 다양한 또 유형들이 있습니다. 태블러처입니다. 무슨 악기? 네, 기타 악보에 많이 쓰죠. 타브 악보라고 하죠. 우리는 태블러처입니다. 원래 용어는. 기보법의 일정으로 뭐가 있냐면은 선율뿐만 아니라 손의 운지법이 표시되어 있다. 현악기에 사용이 되는데 이 현악기라고 해서 이제 바이올린, 비올라는 해당하지 않지만 루트류들, 루트, 기타, 우쿨렐레 악보는 태블러처라고 하더라. 이것은 무엇이다? 프렛. 지판이 있는 악기들 손가락 번호 알기 쉽게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 드럼 악보입니다. 드럼은 선율, 음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근데 음의 높낮이는 있어. 그 안에 작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요? 스네어 드럼, 탐탐, 뭐 심벌, 베이스 드럼 뭐 이런 게 이제 그 구분이 되죠. 그에 따라서 이 5선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퍼쿠션 클래프라고 하는 이 음자리표를 사용하게 되더라. 혹은 낮은 음자리표로도 사용이 되더라. 이거를 악전에서 다루는 이유는요. 작곡 특히 하시는 분들
내가 뭐 드러머한테 연주 부탁할 때 어떻게 기부했는지는 알아야 되겠죠? 혹은 우리는 이걸 읽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드럼 악보들을 보면 다 이래요. 베이스 드럼 아니면 탐탐, 하이햇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리드시트입니다. 리드시트 같은 경우에는 멜로디와 코드가 있는 경우 전형적인 대중음악 악보죠? 지금의 교과서들 코드까지 들어가 있죠. 네, 지금의 악보들 보면은요. 조성, 박자, 멜로디, 가사, 화성 코드가 있다면 무슨 악보다? 리드시트라고 한다. 근데 단선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성분만 나타나기 때문에 아까 보표로 말하면 또 이걸 또 뭐라고 해? 다른 말로. 작은 보표라고도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표라도 어떠한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잘 해석을 해야 돼. 이걸 작은 보표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코드가 있어서 리드시트라고 읽으라고 이제 의도하는 건지 시험에서는 그 의도를 좀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둘 다 헷갈린다? 내가 하는 방법 가로 열고 이것은 작은 보표를 열고 리드시트에도 해당함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 그 유도리도 있어야겠죠? 자, 그 다음 오케스트라에서는 뭐라고 한다? 풀스코어 모음 보표라고 했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밴드용으로 들어오면 이걸 뭐라 한다? 밴드 스코어라고 한다. 클래식과 대중음악에서의 또 차이점이겠죠? 모음 보표이긴 한데 이게 클래식용으로 하면은 스코어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밴드용 악기, 기타 특히 여기 앞에 보면 되죠? 기타와 베이스, 드럼이라는 악기군을 두고 있다 하면은 밴드 스코어다 이렇게 유추를 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클래프입니다. 아까 음악사 공부할 때 사선이라는 것이 생기기 전에 C음과 FM을 색으로 표시해서 음의 높낮이를 뜻하게 하였다. 그래서 그 C와 F가 어디로 이어지더라? 네? 네? 높은 음자리표와 낮은 음자리표입니다. 여기에서 그렸죠. 네.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이걸 무엇이라고 한다? 이걸 무엇이라고 한다? 왜? 시작점을 쥐음부터 시작한다. 쥐. 소리라고 말하는 쥐음부터. 그 다음 여기는 무슨 음부터 시작한다? 우리가 이 기준점을 두었을 때는 여기를 F라고 한다. 얘는 센터를 두고 우리는 C음이라고 기준점을 둔다. 피아노의 오른손, 왼손,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에 사용되는 클레프 음자리표입니다. 에헤. 그래서 높은 음자리표는 중음, 도, G음에 해당하는데 내가 너무 쉬운 내용이라고 했는데 왜 G클래프와 C클래프에 왜 이렇게 새로운 내용인 척 이제 표정들이 지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자, 높은 음자리표는 중간 음력과 높은 음력의 음표를 적을 때 사용하더라. 이보다 더 높게 쓰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 나와 있는 음들보다 더 높게 표현하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옥타브 표시를 해서 이제 높여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낮은 음자리표는 보표의 넷째 줄을 가리키는 표이다. 여기에서 넷째 줄을 표현을 하는데 이 넷째 줄이 무엇이다? F음에 해당이 되더라. 그래서 낮은 음역대가 낮은 악기에 사용이 되더라. 그 다음 가운 음자리표 알파벳 C에서 변형이 되었다. 특히 이 C가 있는 중앙은 무엇이 된다? 가운도가 된다. 그런데 다른 음표도 조금 이동은 돼요. 상하로 이동은 되는데 우리 기준점은 아까 둘째 줄, 넷째 줄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이제 특히 가온 음자리표는 좀 유난히 이동이 잘 되는지 이렇게 좀 이동하는 것에 따라서 이름표가 다르게 붙여집니다. 자, 그 다음 아까 봤죠? 드럼에서 쓰이는 퍼쿠션, 클래프, 우리말, 타악기 음자리표입니다. 높낮이가 없는 타악기들을 위한 악보. 여기에서는 높낮이가 아니라 그 구성하고 있는 악기의 종류를 구별해내는데 사용이 된다. 무엇이다? 퍼쿠션, 클래프라고 한다. 여기까지. 너무 쉽죠?
쉬워요. 자, 그다음 원음과 사이음입니다. 이름에 대해서 이제 넘어가는데요. 우리 피아노 학원 가면 제일 먼저 이거 붙어 있죠, 벽에. 자, 우리 프랑스에서 배웠던 거 울레 미파 솔라 시 우. 에헤. 이탈리아 도레 미파 솔라 시 도라고 하는데 우리 교수님들은 티도라고 이제 코다이 오르프에서 막 그러죠. C D E F G 독일은 H 좋습니다. 네, 이거 넘어갈게요. 이게 왜 중요하면 나중에 코드명을 붙일 때 이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고요. 이 원음과 사이음은 8번째마다 같은 음이 반복된다. 이 8번째 음이 뭐예요? 구간이 옥타브 구간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는 그 진동비 1대2. 무슨 비율? 누구에 의해서? 순정률, 피타고라스. 네, 이게 좋아요. 문자의 크기, 글자의 모양에 따라 아스트로피나 숫자를 붙여서 이 옥타브 구간을 나타내더라.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중간 음역대에서 가온도의 음역대 이렇게 점 하나로 표현을 하는데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글자 위에 점들이 붙여지는 것을 보이고 낮은 음들은 아래에 점들이 붙거나 아스트로피가 붙는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이음입니다. 사이음이라고 하면은 뭐야? 흰 건반에 있는 검은 건반을 말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 한다? 사이음. 됐죠? 네, 그래서 피아노 검은 건반에 해당하는 음들인데 도샥과 레플렛은 같아요, 달라요? 큰일 났어, 우리. 내가 이거 초등학교 때 얼마나 고민했는 줄 알아? 내가 여기선 도샵인데 이게 왜 레플렛이지? 나 한동안 초등학교 피아노 배울 때 이거 가지고 되게 고민했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나요. 네, 같은데 우린 이것을 뭐라 한다? 이름이 다른 같은음, 이명 동음에 해당이 되더라. 오, 감탄하지만 여기서. 자, 그래서 오는가 반음.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원음과 사이음이었는데요. 오는가 반음도 있어. 오는가 반음은 또 뭐야? 이게 한국말 헷갈려서 여기서 또 오는가 반음은 뭐예요? 음정의 오는가 반음을 말하는 거예요. 홀톤과 세미톤. 흰 건반에 흰 건반의 한 간격을 우리는 온음이라고 하게 되고요. 우리가 검은 건반이 없는 미파와 시도 구간은 단 2도죠. 이것을 반음이라고 한다. 이것을 알아둬야 되는 거 나중에 음계 계산할 때, 음정 계산할 때 이게 잘 자리가 잡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는 관계나 검은 건반 미파시도는 온음이 아닌 반음 관계를 보이더라. 이게 있으니까 그게 느껴지는 거야. 스케일. 음계의 특징들, 아니면 장르의 특징들. 아까 뭐 서양음악사의 테트라고드 아니면 선법들 무슨 음으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이제 색채를 띠게 되거든요. 이 오는과 반음의 배열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음악 느낌을 구사할 수 있게 된다. 자, 그 다음 사이음입니다. 원음에서 반음을 올리거나 내리고는 사이음은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샷과 플랫 어떻게 표시해야 된다는 건데요. 아직도 시착청음 화성법 보면 이 샵이 오른쪽에 가시는 분들 있어요. 여기서는 절대 그러시진 않겠지만 이제 처음에 대학교 처음 입학해서 시창청음 화성법 시험 보면은 샵이 이쪽으로 가 있거나 이게 왜 헷갈려? 음표 그릴 때는 왼쪽인데 이름에서는 오른쪽에 붙이기 때문에 이게 헷갈려. 자기도 모르게 뒤집어지는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자, 그 다음에 더블샷과 더블 플랫이 있다는 거 너무 쉽잖아요. 근데 나중에 코드에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와르르 무너진다. 자, 그 다음 변화표예요. 변화표라는 것은 아까 말했던 샷과 플랫을 말을 하게 되는데요. 음을 변화시켜주는 기호들. 그런데 샷과 플랫에도 두 가지의 용도가 있죠. 조표로 쓰거나 임시표로 쓰거나. 음자리표 옆에 붙으면 뭐가 돼요? 조표. 음표 옆에 붙게 되면은 임시표가 되더라. 자, 그런데 시험에서
임시표의 효력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임시표가 보통은 한마디 안에서 효력이 있다. 보통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도 약간의 예외수나 경우의 수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이 올림표가 붙거나 내림표가 붙거나 제자리표가 붙거나 의미를 두게 되는데 변화표에는 샵, 더블샵, 플랫, 더블 플랫, 내추럴이 있는데 조표로 사용할 수 있는 건 딱 두 개입니다. 뭐뭐? 샵과 플랫. 더블샵 안 쓰죠? 네. 그 다음에 이것도 헷갈리는데. 웃지. 그런데 시창처음은 시험 보자 다 틀린다고요, 여기서. 높은 음자리표, 조표, 박자표입니다. 네. 다행히 임용시험은 오선보에 악보 그리는 게 없어졌어요. 과거에는 있었어요. 오선보가 답안지에 제공이 되곤 했는데 그런데 음악하는 선생님 수업 실현할 때 여기에서 이제 실수하시면은 정말 큰일이 되겠다. 자, 임시표의 효력 아까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자, 봅시다. 샵이 붙었어요. 그러면 마디가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풀려서 다시 더블샵을 시키면은 솔이라는 음을 누르게 된다. 플랫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플랫이라고 했지만 마디가 넘어가면은 효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플랫을 적용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헷갈리는 거죠. 샵, 그 다음도 여기 샵이면 여기는 옥타브 차이가 되면은 제자리로 넘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붙임줄, 여기서 플랫이었으면 붙임줄은 플랫인데 얘는 제자리로 돌아간다. 효력 기억하세요. 그 다음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마디가 바뀌거나 옥타브가 높거나 낮을 때 해당하게 되는데 이 임시표 제자리표를 알고는 있지만 연주자들에게 혼동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 기보하실 때 이렇게 표시해주면 좋다. 그리고 같은 마디 안에서 음자리표가 바뀌면 어떻게 된대요? 이것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여기에서 또 그렇죠. 같은 마디 안에 있어서 음자리표가 바뀌었지만 결국에 이게 어때? 같은 의미와 달라? 같은 의미죠. 그러면 얘도 뭐다? 플랫을 적용을 받는다. 요런 거 약간 디테일들이죠. 자, 그 다음 마디가 바뀔지라도 그 음이 붙임줄이 연결될 때는 아까 봤죠? 네, 마디가 넘어가도 붙임줄로 붙여주면은 계속 효력이 있다. 자, 그 다음 변화표에서의 딴 이름 한 소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아까 했어요. 이름은 서로 다르지만 소리는 같이 난다. 조바꿈을 할 때 또는 악보를 읽기 쉽게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된다. 라샵, 시플레, 도에서의 더블 플레. 같은 의미죠? 맞아요? 레 더블샵, 미, 파플렛 같은 음? 근데 왜 굳이 이렇게 표현해요? 보기 쉽게 또는 화성학적으로 예를 들어 미라고 해야 되는데 더블샵으로 같은 의미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돼, 안 돼? 화성학적으로 금지되는 규칙들이 있죠. 그 안에서는 만약에 이러한 음일지라도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이러한 음일지라도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두셔야 한다.